오늘 6월 5일입니다. 2020년 6월 5일 두 번째 이슈인데요. 우리 툴라 이슈, 로지 브릿지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두 번째 할 이슈는 뭐냐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해운 선사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다뤘던 게 한진해운 파산, 그리고 HMM, 현대산선 문제라든지 흥하해운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포스코의 물류법인을 출범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해양 단체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툴라이쇼라고 말하지만 우리 툴라이쇼는 가급적이면 팩트에 의거해서 방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에는 패널들을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운을 다루면은 해운 쪽에 단체들 있잖아요. 뭐 선주협회라든지 해운 선사라든지 그런 쪽에서 좀 출연하셔가지고 저하고 허심탄회하게 각자 입장을 듣고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출연을 고사하시는 거절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강요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저희가 방송을 해야 되니까 패널 없이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말이죠. 우리나라 최대 기업 중에 하나인 포스코도 이제 뭐 포스코 그룹이라고도 해요. 여러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가 그동안에 이제 포스코의 매출을 감안한다면은 매출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거기에 물류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지금 포스코가 지금 전 세계 브라질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호주라든지 이런 데서 수입하는 철광석이나 유연탄, 그 다음에 기저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물류비가 뭐 3조 6천 원이나 된다고 해요, 연간. 그러니까 이런 물류를 그동안에는 이제 자사에서 컨트롤해서 이제 이렇게 입찰을 통해 가서 하기도 하고 분야가 좀 나누지 않습니까? 뭐 해상 운송이라든지 국내 운송, 또 연안 운송, 또 항만 하여 뭐 여러 가지 나눠가지고 입찰 방식으로 주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포스코도 관련돼 있지만은 입찰 담합을 해가지고 적발이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피해자 중 하나가 이제 포스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에 포스코가 한 30년간 이런 운송이나 해역이나 또 연안 운송 또는 해상 운송을 주면서 사실상 그 협력회사들이죠. 그래서 해운 선사들, 그 다음에 연안 선사들이죠. 그 다음에 도로 대륙 운송사들, 그 다음에 하역업체들이 사실상 상당한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포스코와 계약을 해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업계에서 알려진 정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담합행위가 자꾸 적발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말이죠. 국내 운송사나 하역회사 등이 담합이 4건이나 지금 최근에 적발이 돼서 실형명령하고 과징금을 엄청나게 때려맞았습니다. 그래서 초중량물 부분하고 포스코 운송이라든지 하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포스코에서는 통합 물류법인을 신설해서 이런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지휘하겠다. 그래야만이 물류를 최적화하고 통합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물류비도 뭐 절감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의 이사회를 통과해가지고 언론에 보도자를 뿌렸고. 근데 최근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최대의 해양 단체가 있어요. 이제 한국해양청이라고 있어요. 이제 해양산업총연합회인데 그 해양청하고 선주협회 이런 데서 집단적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수많은 그 해양 관련 언론 있죠. 언론이라든지 단체 이런 걸 통해서 또 국회 청와대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극력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는 것은 포스코의 물류법인 신설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청원을 통해서 이 포스코의 신설 물류법인의 출범을 무력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런 쪽에 이제 많이 또 관심도 있고, 뭐 칼럼도 쓰고 방송을 했지만, 왜 반대를 할까? 또 그 반대는 배경은 뭐고, 그 의도는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가요, 우리나라 물류를 규율하는 기본법이 물류정책 기본법입니다.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또는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었던 물류정책 기본법. 그 물류정책 기본법에요, 이런 게 있어요. 삼자물류라는 말이 있어요. 삼자물류. 그 삼자물류는 어떤 화주의 물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 위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3자라는 게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특수관계인은 이제 이자물류라고 해가지고 대기업의 자회사가 물류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물류를 하는 경우. 이거 이제 이자물류라고 하잖아요. 2PL. 그 다음에 전문물류업체. 이게 3PL이죠. 그렇죠? 그래서 3자물류. 근데 우리나라가요,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전문물류업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지난 20년간 이런 3PL, 3자물류라는 용어가 태동해가지고 우리 물류업계에서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 3자물류업체가 제대로 된 투자를 했는가 과연, 또 제대로 된 인력을 썼느냐. 되돌아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3자물류 업체가 화재로부터 계약을 따면은 결국은 또 하청을 줘요. 그리고 또 정직원을 쓰는 게 아니라 뭐 알바를 쓴다든지 뭐 룸차를 쓴다든지 기입차주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단계를 만들어서 결국은 3자물류가 말은 3자물류인데 우리가 교과서에 얘기하는 파트너십에 의한 협력관계인데 현실은 어떠냐? 아웃소싱이다. 하청이다. 인건비 따먹는 거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뭐 쿠팡도 그렇잖아요. 이 알바 중심의 이런 인건비 구조, 또 지입차주 위주의 화물노동 시장, 이런 부분들이 부작용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3자물류 업체가 화주하고 계약이 1년 단위란 말이죠. 근데 유럽 같은 데는 뭐 5년, 뭐 7년 이렇게 엄청 길어요. 10년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주와의 계약이 장기일 경우에는 3PL 업체가 투자도 할 수 있고 안심하고, 그렇죠? 또 인재도 쓰고 이래서 좋은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1년 단위로 퍼거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이제 뭐 계속 연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다 보니 투자를 잘 안 해요. 그거 어떻게 돼요? 자산 베이스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가 좀 취약하고 또 물정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가 미미하다. 결국은 하청으로 전락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이 2PL, 3PL, 4PL 이런 쪽에 갈등이 심하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그 무슨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나라에 이런 법 자체를 바꿔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2PL, 3PL, 4PL 없애야 된다. 이런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 지금 전 세계는 말이죠. 계약물류라고 해요. 계약물류.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다 계약이야. 그렇죠? 그래서 계약물류, 컨트랙트 로지스틱스라고 해요. 그래서 계약물류의 근거에서 파트너십으로 계약을 하고 이행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말이죠. 3PL을 강조하다 보니까 2PL과 3PL의 대결구도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좌익과 우익처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가는 이상한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잘못된 거다. 무슨 말이냐면 물류를 1PL이라든 2PL이라든 3PL이라든 4PL이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류를 하는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죠.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 하느냐. 화주의 니즈를 충족하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망이죠. 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GSCM의 이런 전 세계 리드 타임이라든지 수출이나 수입이나 이런 셀러나 바이어들의 니즈에 맞게 누가 더 물류를 잘 하느냐. 그럼 그 공급망에 플레이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화주가 있죠. 그 다음에 프레이트 포더가 있죠. 선사가 있죠. 그 다음에 운송사가 있죠. 철도업자가 있죠. 항공업자가 있죠. 통관업자가 있죠. 물류센터가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참여하는 참여자들 간의 협업, 그렇죠? 우리가 콜라보레이션, 그 다음에 코아퍼레이션이 중요한 거지. 내가 해야 된다. 나만이 잘한다? 저는 이건 안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하든 간에 그런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효율화, efficiency, 그 다음에 규모의 경쟁,
이코노미스 스케일을 달성하는 그걸 누가 잘하느냐. 거기에 그런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가 선행돼야 된다. 그리고 대형화를 통해서 규모 경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동안에 해운업계가, 해운선사가, 3PL 업체가 과연 그런 노력을 했느냐는 거죠. 제가 보니까요. 투자 여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해운선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한진해 화산했죠. 2016년에. 그렇죠? 그 다음에 페노션, STX 페노션 그룹에서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하림이 닭고기를 납품하는 하림이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잘하고 있죠. 그러면 화주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업종이죠. 이 업종에서 지금 페노션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상사, HMM을 밝혔죠. 현대상사도 지금 도산위기에서 정부 지원 때문에 살아났죠. 그렇죠? 흥하연 지금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흥하가 제3자 배정에 의한 매각을 공고했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자본이 없다 이거죠.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유상증자 하면은 지분이 떨어지잖아요. 오너에. 그건 뭐 싫은 거죠. 그렇죠? 해외 자본 유치가 안 돼요. 우리나라. 결국은 뭐예요? 이 소규모의 오너에 의한 오너 리스크의 촉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해운선사들이 줄줄이 파산이나 도산 위기에 있다. 이것은 큰 문제다 이거죠. 결국은 오너 리스크, 경영의 거버넌스가 제대로 있지 않는 우리나라의 해운업계에서 무조건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자기 영역만 보수하려는 태도는 이거는 안 맞다. 왜? 해운은 글로벌 사업이에요. 글로벌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놀아요? 우리나라에서 서로 물고 뜯고 여기서 이익을 지키려면 안 되겠죠. 글로벌에서 싸워야죠. 그건 뭘 뜻해요? 우리나라 서플라이 체인이 공급망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공급망과 공급망의 대결이에요. 자 보세요. 삼성전자의 공급망과 글로벌 공급망과 LG전자의 공급망과 화웨이의 공급망과 그렇죠? 이 공급망끼리의 대결인 거예요. 우리가 애플사의 공급망이 세냐 삼성의 공급망이 세냐의 문제지 공급망 내에서 우리끼리 싸운다? 저는 그거는 이제는 버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너 리스크에 의해서 폐쇄적인 경영으로 인해가지고 증자도 안 되고 투자 유치 노력도 거의 별로 없었다. 직원을 고소하다 보니까 호황이 땐 좋았죠. 호황이 땐 배당금 챙기죠. 뭐 연봉 챙기죠. 그런데 불황이고 어려움은 어떻게 돼요? 정부 지원에 호소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해운이 기간산업이라서 그럼 물류는 기간산업 아닙니까? 이번에 보십시오. 해운 산업이 기간산업이라서 항공하고 더불어서 최우선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해운보다 몇 배가 큰 물류산업은 지원이 없습니다. 왜? 물류산업은 조용하니까. 왜 조용해요? 그것을 바쁘니까. 그런 거 언론을 통해서 목소리를 낼 사람도 없어요. 그럴 힘도 없습니다. 지금. 왜? 물류는요 그런 단체도 별로 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해운산업은 물류산업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해운에서 예전에. 해운산업은 해운산업, 조선산업과 이런 거 아닙니다. 해운조선산업, 해운기자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류는 아니다. 근데요 우리가 냉정히 보면은 물류산업 속에 육해공이 있는 거예요. 항공, 해운, 철도, 도로. 그렇죠? 근데 해운은 우리는 별도입니다. 물류산업이 말이죠. 우리나라 국가물류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80조입니다. 대략 180조. 해운이요. 기껏해야 30여 조입니다. 예전에 한 50조 됐죠. 그러나 지금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류산업이 월등히 큰데 물류산업은 전혀 지원도 없고 혜택도 없다. 근데 해운산업은 끊임없이 파산하고 도산하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국가의 지원을 요구했대요. 그래서 1980년인가요? 그때 해운합력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해운합력 있잖아요. 거의 강제죠. 강제로 통합하고 있잖아요. 그때 한번 조정했었어요. 구조조정. 근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본주의에서 마음대로 경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해운이 글로벌
해운 경쟁력을 상실했다. 저는 이게 보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은 많이 있다. 제가요 포스코의 지난 30년간 물리를 보니까 지난 30년간 현역사에게 포스코가 준 영업이익이요 굉장히 컸습니다. 영업이익률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물류업계의 영업이익률이 1~2%입니다. 가장 우리 산업에서 적어요. 제조가 한 7%나요? 해운? 높습니다. 그러면 이걸 못합니다. 우리 물류 산업이 영업이익이 작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요 영업이익을 많이 줬습니다. 누구한테? 세운선사, 내륙운송, 물류사, 하역사, 연합운송사 여기에다가 엄청난 이익을 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요 포스코는요 제가 포스코에 확인해 보니까 포스코에 일을 하는 협력사는요 그 투자한 모든 장비나 시설을 포스코에서 보존을 해줍니다. 원가를. 그것도 이자까지.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느 기업이 운송사나 하역사의 투자비를 보존해 줍니까? 제가 알기로 그런 업체는 거의 없다고 봐요. 왜? 자본주의에서 네가 알아서 투자해라 이거죠. 나하고 계약하려면. 그러나 포스코는 적어도 협력사의 투자비를 주는 거예요. 왜? 전용 장비니까, 전용 선박이니까, 또 우리의 글로벌 철강 제품의 수출을 위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포스코가 역할을 잘 한 겁니다. 우리 물류사업이나 해운사업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 물류업계가 어떻습니까? 하이업계죠. 해운업계. 자 보세요. 선사가 우리나라에서 투자한 게 뭐죠? 배요. 배는 우리나라 때문에 투자한 게 아니에요. 이 국제 운송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거예요. 해상 운송. 그렇죠? 해상 운송을 해서 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내륙 운송 선사가 투자한 거 없습니다. 철도 CY, 의왕ICD, 부산신항터미널 선사가 투자 잘 안 해요. 거의 없어요. 누가 투자해야 돼? 터미널 운용사, 그 다음에 CY업자, 그 다음에 의왕ICD에 운송사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투자한 거를 선사는 이용하는 겁니다. 왜? 화물을 갖고 있잖아요. 선박의 지물을. 그러니까 갑이잖아요. 갑이니까 투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쉬운 사람은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선사가 투자 없이 경쟁을 시켜가지고 부산신항의 컨테이너 하역료를 엄청나게 싸게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컨테이너 터미널이 엉망입니다 지금. 광양항은요 거의 파산 시점이에요. 그리고 광양항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요 컨테이너 선적하고 하역할 때 그 하나당 얼마 주는 줄 아십니까? 3만 원이 안 돼요. 부산항이 5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본은 얼마냐? 20만 원이에요. 우리보다 못한 중국 상해가 얼마냐? 10만 원. 제가 알기로. 근데 부산신항이 얼마냐? 세계적인 호보항이라고 자랑하는 부산신항이 5만 원이 채 안 돼요. 광양이 3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이걸 뭘 뜻해요? 선석이 남아도니까 구두가 넘쳐나니까 선사들은 머스클라인, MSC, 코스코, 하파클로이드, CMA, 양명 이런 세계적인 선사들은요 우리나라 오면 완전히 논하는 거예요. 그냥 골라잡는 거지. 어서 없이 하니까 그것도 365일 중에 이틀만 놀고 363일을 일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일본은 빡빡 녹아요. 주말 가고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선사들이 우리나라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뻐서 온 줄 알죠. 이뻐서 온 거 아닙니다. 싸니까. 서비스가 좋으니까. 그러면 선사가 적정하게 지불하고 글로벌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경쟁을 시켜가지고 무한 경쟁을 시켜가지고 원가가 안 되는 걸 지불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는 거죠. 하역회사끼리 싸우고 CY업자끼리 싸우고 의왕ICD에서 싸우고 2차 운송사끼리 싸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은 포스코에서
지금 협력회사에 대하는 거 완전 다른 겁니다. 근데 선사에서는 지금 해운 선사에서는요 포스코가 뭐 짐이 있으니까 자회사 만들라고 마음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해운 선사들이나 선주협회가 주장하는 해양청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포스코가 물류자회사를 만들면 일감 몰아주기다. 일감 몰아주기가 뭔지 아세요? 일감 몰아주기가요. 재벌 총수 일가가 계열사나 자회사를 물류회사를 만들어서 모기업과 거래할 때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특수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그 특수관계인이 사익을 편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위에서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인 있죠. 그 재벌 오나 총수 일가의 물류회사의 매출액 비중이 만약에 이 모기업이 30% 이상이 그렇게 가면요. 특수관계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요. 이거는 뭐야? 상속세하고 증여세 규정에 한 거예요. 근데 이 증여세 부과 주체가요. 뭔지 아세요? 지배 주주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일 경우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재벌 오너 총수가 물류회사를 만들어서 이자 물류로 흔히 얘기하는 할 때 일감을 몰아줄 때 증여세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로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포스코는 그 회사에 해당이 안 돼요. 제가 조사해보니까요. 포스코는 재벌 오너 일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해운업계의 주장이 억지라는 거죠. 왜? 포스코는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주주가요. 외국인 주주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그 다음에 국민여러분. 이게 재벌 오너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포스코는 국민의 기업일 수도 있고 외국 기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벌 오너로서 물감 몰아주는 것도 아니고 상속세, 증여세의 부과 대상도 아니다 이거지. 근데 마치 포스코가 신설하는 물류법인이 이런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식으로 일감 몰아주기로 몰아가는 그 논리는 제가 볼 때 억지 주장이고 편협한 주장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2014년에 기획재정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그때 발표하면서 세부 실현 과제로 대량 화주의 해운사 인수를 포함한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에 2014년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대량 화주가 해운사를 인수할 때 진입장벽이 해운법제 24조입니다. 그 24조의 완화를 통해서 구조조정 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되 일감 몰아주기를 고려해서 제재를 하겠다. 근데요, 이것마저도 사례가 없어요. 발표만 했지 인수한 적도 없고 또 포스코에서도요, 우리는 해운업을 할 계획도 없다. 그럼 뭐예요? 해운상사나 이 선주협회나 해양청 집단이 미리 친소공개하는 거죠. 소통공 보고 논란 자라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이런 논리라든지 이런 건 제가 볼 때 편협되고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왜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세계가 어떤 게 있어요? 아마존이 유통을 지배하고 물류를 지배합니다. 알리바바가 유통을 지배하는데 징동을 통해서 물류를 하고 있어요. 원래 전통적인 물류회사가 아니죠. 이건 뭐야? 유통과 물류와 빅데이터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가 이게 없어졌어요. 경계가. 그래서 지금 물류가 플랫폼 사업자가 무슨 회사냐, IQ 회사냐 이런 논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1조씩 물류센터를 때려친 게 9개를. 결국 성공했잖아요. 그 로봇, 키바 시스템의 로봇을 투입해가지고 남들이 다 비웃을 때 결국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든 간에 규모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 대형화를 해야 돼, 자동화를 해야 돼, 그리고 최적화를 해야 돼, 효율을 해야 돼. 이 5가지를 통해서 이 볼륨을 키우는 거예요. 시장을 키워야 되겠죠. 잘게 좁아가지고 규모 경제도 안 되고 대형화도 안 되고 자동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의 이런 해운이나 물류 수립계열 업체들의 이런 형태는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이 글로벌 시장이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요, 최근 지난 20년간요, 3PL 업체의 성장이 별로 없었어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3PL 업체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옛날에 CJ 로지스입니다. CJ 로지스가 자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자산형이죠, 한솔하고. 그러니까 한솔 로지스틱스하고 CJ하고 안 좋았어요. 물론 대학동으로 합병해 주고 좋아졌죠. 그렇죠? 한진이 있지 않습니까? 한진이 육해공 물량하고 그러잖아요. 한진이요, 최근에 어떤 지금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한진이 이제 택배 직종 한다는 거예요. 여행가니면. 저 항만하요? 지금 이제 저거 안 된다 이거예요. 항만하요? 화물운송? 아유, 안 되겠다. 투자합니다. 제가 한진을 보니까요,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서 투자하냐? 택배 투자입니다. 택배 터미널, 택배 시스템, 자동화. 그러니까 뭐예요? 돈 되는 거에 투자하고 돈 안 되는 거에 이제 안 된다 이거.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아니 돈이 안 되는데 경쟁력이 없는데 투자 안 해. 투자하는데 계속 가야 돼?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예요. 지금 전 세계 해운 1위가 머스크라인 덴마크, 2위가 스위스의 MSC입니다. 3위가 중국의 포스코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느냐? 해운회사 1,000만 원. 이제는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세요? 자기들은 복합 물류 기업이다. 이거 뭐야? 종합 물류를 해 거죠. 내려오는 것도 하겠다. 철도도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하면서 그 외연을 하자는 거죠. 결국은 해운업도 해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철도도 하고 터미널도 하고 내려운송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라인이 전 세계에 50개 컨테이너 터미널을 했잖아요. 코스코도 마찬가지예요. 또 담코라는 3PL 회사도 만들었죠. 최근에요, 우리나라 최대 상사가 H&M이죠, 현대상선. H&M의 배재훈 대표님 이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표님이. 우리는 이제 현대상사 H&M은 해운뿐이 아니라 종합물류 사업을 하겠다. 발표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해운은 이제 종합물류를 하겠다고, 다 하겠다고 그러고. 근데 포스코는 너는 하지 마라. 너는 우리한테 물량만 주라. 우리가 알아서 이익 낼 테니, 잘해줄 테니. 과연 잘해주나요? 제가요, 언뜻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원료, 포스코의 원료가요, 철광석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 1억 톤, 이상 수송하는 거였어요. 그럼 그 철광석 운송하는 해운선사가 있어요. 큰 회사가 2개가 있어요. 그 2개 회사가요, 영업 의미를 몇 잡습니까? 엄청 높아요. 우리나라 물류 기업의 몇 배입니다. 그 얘기는 뭘 뜻해요? 포스코하고 계약만 하면은 돈 번다는 거예요. 왜? 장기 회사 운송계획을 맺었단 말이죠. COA. 그죠? COA를 맺었단 말이죠. Consecutive Affreightment라고 해요. 그래서 장기 운송계획이나 연속 항해 운송계획 이걸 맺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보장받는 거죠. 이익을. 근데요, 그런 업체가 포스코의 화물이 현재 어디쯤 가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가 실시간으로 트래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근데 컨테이너는 그게 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럼 컨테이너는 잘 되고 있는데 벌크는 아직까지도 아날로그 시대냐? 아직도 이메일을 주고받는 거냐? 이런 부분은 전혀 핵심이 안 된 거예요. 서비스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내에 머무르는 거죠. 세계적인 선사로 관련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국내 선사들이 말이죠. 과거에 어땠습니까? 무리하게 용도선에 투자해가지고 말아먹는 거예요. 한진영이 왜 망했습니까? 용선계약 잘못된 거예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리스크를 풀링하는 거죠. 무모한 경영진의 무리한 의사결정, 경영의 무능, 비전문가가 알지도 못하면서 무리하게 용선계약을 해서 망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운 경기가 좋을 때 무리하게 용대선을 많이 했죠. 근데 해운 경기가 불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 부메랑이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찾죠. 그래서 법정 관리하고 파산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포스코는 장기 계약을 해줍니다. 10년, 20년, 18년. 그게 뭐예요? 리스크는 아는 거예요, 포스코가. 그럼 그만큼 해운 회사들은 유리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요? 제가 볼 때는, 제3자가 볼 때는 전용 선사의 배를 불려주고, 그 전용 선사는 사기업이죠. 사기업 오너인가의 배를 불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포스코는 뭐예요? 국민의 기업, 외국인 투자를 받고 국민요금의 기업인데 그럼 물류비가 많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류가 효율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철강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더 효율화할 수 있다 이거죠. 더 최적화할 수 있고 더 통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스코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구축하고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대응하겠다, 최적화하겠다. 그 다음에 차주들하고 직접 운송 계약을 하겠다 이거야. 그 수많은 차주들하고 직계약을 통해서 투명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게 세계 최초 아닙니까? 이 좋은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해달라 이거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포스코가 이번에 발표한 물류법인의 출범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계획이 굉장히 우리 물류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만 생태계에 가장 큰 선순환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협력사 있죠. 선사들, 하역사, 운송사 전부 다 혜택받는 거예요. 차주까지. 그러나 지금 해운업계, 해양총을 비롯해서 선주협회는 온 언론, 온 단체, 온 전문가, 국회, 청와대까지 동원해가지고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만 하면 될까요? 어차피 짐은 포스코가 줍니다. 아니 짐을 주는 화주를 적대시해서 너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할게. 그건 아니죠. 상생을 해서 좋은 모델링을 만들어서 콜라보레이션하고 코아퍼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요, 뉴스 보니까 HMB 현대상선이요,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이제 인도받아가지고 출항했는데 두 번째 배는 만선을 눌렀대요. 그래서 굉장히 뉴스 났어요. 좋다고. 그러나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지금 BDI 그 벌크 운임 지수, 그 건화물 지수가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컨테이너 시황 안 좋습니다. 지금 컨테이너 승복량의 10%가 지금 개선 중이에요. 이걸 뭘 뜻하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최악입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전 세계 해운의 가장 선도적인 조사기관이 어딘 줄 아세요? 클락슨, 뭐 드루리, 뭐 이런 데야. 이런 데서 어떻게 예언하는 줄 아세요? 지금 컨테이너는 안 좋다. 버럭도 안 좋다. 왜? 세계 경제 무역의 교역량이 엄청 큽니다. 그럼 난리 없어요. 근데 초대형 컨테이너 때려줘가지고 많이 늘려놓으면 그러면 공급이 초과되니까 운임은 더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사들이 많죠. 해운업계가 그들만의 리그라는 그 프레임에 함몰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만이 할 수 있다는 그 욕심 버려야 돼요. 왜? 지금 머스크나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전부 다 종합물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려면 국내에서 이러면 안 되죠. 좀 더 큰 시장, 좀 더 큰 통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효율하고 합리화하고 콜라보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고 투자를 유치하고 증자를 내야 되고 그렇죠? 경영 거버넌스를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해운 선수는 그동안에 이런 거 없었어요. 오너 중심에 오너 리스크만 촉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안 되죠. 회수자 발행이 됩니까? 쉬운 느낌이 나던데? 그러니까 결국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거야. 그 정부 지원이 들어가면 산업은행 수문이 넣었어요. 그럼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의 지분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지분만 취득할 게 아니라 의사결정권도 의결권도 가져가야 이거예요. 그래야 HMM이 잘못되면 같이 책임을 져야 이거예요. 제 얘기는. 잘 되면 또 그 의결권만큼 지분만큼 혜택이 있는 거예요. 산업은행에.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원만 하고 의결권 안 받겠다? 그리고 관리만 하고 감독만 하겠다? 감독이 됩니까? 여태까지 됐어요? 여태까지 우리나라 수많은 조선 자동차 해운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때 정부 지원이 들어가고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게 어떻게 됐어요? 그 돈 다 어디 갔죠? 그 돈 회수 제대로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뿐입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런 모럴 해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명 경영,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든지, 그렇죠? 또는 해외 자본을 유치하려면 증대에 참여하고 자기도 이상을 해야죠. 나는 이상 안 하고 정부 지원만 바라면 그게 됩니까?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경쟁력 없는 해운선상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사라져야 돼요. 지금 글로벌에서 말이죠. 엄청난 지금 싸움이 일어납니다. 치킨 게임, 파멸적 경쟁이라고 해요. Destructive competition. 이 머스크가 만드는 말이에요. 그 머스크가 파멸시키겠다는 거야, 중국 선사들을. 그 희생양이 한진이 없고, 그 2번, 두 번째 주제가 우리나라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1997년에 머스크와 MSC와 포스코의 성공량과 한진은 현대산업의 성공량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별로. 근데 20년이 지난 2017년, 한진영이 파산할 때 성공량이 몇 배 차이 난지 아세요? 2010년에 머스크가요, 360만 튀겼어요. 그때 한진영이 망하기 전에 60만 튀겨요. 벌써 6배 차이가 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머스크와 MSC, 포스코, 합박공인데 이런 나라의 상사들은요 엄청나게 투자한 겁니다. 늘리고 그동안에 한진영하고 현대산업은 안 한 거예요. 노력을 별로 안 한 거지. 상대적으로 남들이 엄청나게 노력할 때 덜 한 거죠. 그게 통계로 나옵니다. 통계로. 그냥 저렇게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국가가 지원 안 해서 망했다, 파산했다,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선사들은, 해운선사들은 글로벌 화주들 대상으로 영업에 집중해야 된다. 국내 화주업만 갖고 있고, 우리나라 화물은 우리 배를 실어야 된다? 그 논리가 그거예요. 인도네시아가 말이죠. 자국의 유해탄이나 자원을 자기 나라 배로 실어야 된다고 법을 만들었다가요. 최근에 15,000 몇 톤까지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풀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NIT가 실은 거예요. 유연탄이나. 근데 선조협회에서, 해운단체에서 일본도 장고가 있고 중국도 장고가 있고, 중국이 말이죠. 2001년 WTO 가입할 때요.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걸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푸는 거예요. 중국이.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또 묻죠? 왜? 미국이 묻고 이러니까. 일본이 묻으니까. 요즘은 다 국수주의야. 요즘은 다 내셔널리즘이에요. 다 신자유주의라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 유력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문제는 뭐야? 경쟁력이 없어지죠. 경쟁력이 있어야죠. 근데 경쟁력이 없어지면 소용없어요. 미국은요, 해운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의 머스크라인이 시랜드를 인수한 겁니다. 최초로 가장 큰 회사를. 그래서 머스크 시랜드가 옛날에 됐었어요. 그게 지금의 머스크예요. 미국이 해운을 포기했다는 거지. 우리는 화주국이다. 해운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왜? 경쟁력이 없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나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포기 못하죠. 삼면이 바다고. 해운이 뭐 여러 가지 강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글로벌 경쟁력을 이해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포스코의 물류법이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 해운단체나 각종 이런 식으로 막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이렇게 집단 이익을 표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태도는 아니다. 최소한 화주와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 포스코가 그렇다고 해서 뭐 배를 굴려가지고 해운을 진출하는 것도 아니고 후려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최적화하고 통합화하고 효율화해서 그걸 나눠가지고 적정하게 다 기존에 하던 거를 효율화하겠다는데 무조건 반대한다. 이자물류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물류에서는 진짜 이자물류, 삼자물류 용어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플레이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물류회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주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굳이 융합산업인데 병역에 구분을 줄 필요는 없다 이거죠. 공정거래법은 공정법들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또 담합은 담합대로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담합을 일삼았어요 그동안에. 운송회사, 하역회사. 또 성사는 그 수입 합판에 대해서 담합의 의혹이 있었죠. 그래서 조사를 했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돼야만 화주들이 안심하고 짐을 벗길 수 있겠지. 그래서 어찌 보면 포스코의 물류법인은 우리 국민경제 저는 그래요.
국민 경제 궁극적으로는 이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국민 경제. 근데 그동안에 포스코가 굉장히 이익을 많이 줬다, 호구다, 물주다 그런 방식으로 계속 접근했다. 앞으로 그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그건 미래 전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물류 생태계, 최소한의 해운 생태계, 물류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해운 선사나 물류회사, 3PL 업체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조금 더 파트너십과 젠틀맨십에 의거해서 공정거래의 툴에 의해서 물론 자본주의를 적용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나친 자기 극단의 이익 위주로 이 사업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포스코를 압박하는 이 해운 단체들의 전방위적인 이런 부분들이 과연 문제가 없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방송했습니다. 자, 이상 토론라이쇼 로즈비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